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우입니다. 다시 한번 코스닥 그리고 2차 전지주에 대한 주의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최근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차별화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앤다고 하면서 저 PBR주 쪽으로 시장에 관심이 이동되면서 오히려 코스닥은 역차별받고 있습니다. 음지가 양지되고 양지가 음지되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 그동안 계속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상당히 비싸다고요. 오늘 하나씩 숫자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시장의 PER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의 PER 빨간 걸로 표시되어 있는데요. 포워드 기준으로 코스피가 10.1배입니다. 코스닥은 18.8배입니다. 80% 이상 코스닥이 여전히 비쌉니다. 그 다음입니다. PBR로 보셔도 마찬가지인데요. PBR로 보시면 코스피는 0.86배입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2.13배입니다. 무려 2배 이상 높습니다. 그러니까 PER로 보든지 PBR로 보든지 코스닥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높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앤다고 하니까 기관들, 외국인들 전체적으로 저 PBR 쪽으로 갑니다. 저 PBR 쪽은 장기적으로 소외됐던 주식들이 여전히 즐비합니다. 그런데 코스닥 쪽은요, 여전히 고평가 주식들이 즐비합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코스닥을 집중적으로 팔고 있는 겁니다. 이 점 유의를 하시고요. 간밤에 미국 3대 지수 전부 다 내렸습니다. 아무래도 FOMC에서 3월 금리 인하 기대감이 물 건너가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들이 좀 있고요. 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로 유력시 되고 있는 트럼프 IRA 폐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2차 전지주한테 아주 부정적인 소식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증시8과 함께 하시면서 알찬 정보 인사이트 많이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바로 외신 들어갑니다. 외신 브리핑 시작합니다. 어제 3대 지수는 모두 다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2% 큰 폭으로 밀려나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S&P 500 역시 1.6% 정도 하락하면서 큰 폭의 하락률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전일 발표됐던 빅테크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에 좀 미치지 못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파월 의장의 매파적인 발언이 이어지게 되면서 지수는 급락하면서 마무리하게 됐습니다. 특히 나스닥이 가장 큰 폭으로 빠지는 모습이었고요. FOMC와 관련한 발표 내용은 뒤에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유가 상황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TI는 배럴당 75달러 선에서 마무리했고요.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유가 역시 FOMC 발표에 영향을 받는 모습이었는데요. 결국 하락하면서 마감하게 됐고요. 특히 미국의 원유 재고가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 또한 가격에는 하방 압력을 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한 기사 하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로이터 통신 기사인데요. Response to any attack이라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요. 마지막에 나와 있는 any attack이란 단어가 가장 중요합니다. 보시면 미국이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해서 보복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란이 자국을 겨냥한 공격이 이루어질 경우에는 맞대응하겠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any attack, 어떤 공격이 다가와도 이란은 단호하게 대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단 어제까지는 미국이 확전에 대해서 좀 선을 긋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유가 가격에는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었는데요. 다만 실제로 공격이 이어지고 또 미국과 이란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에는 확전의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라는 부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FOMC 결과 발표 그리고 내용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CNBC 기사 함께 보실 거고요. Fed holds rate steady indicates it is not ready to start cutting 이라는 기사고요. 오늘 오전 4시에 발표가 있었습니다. 일단 결과를 놓고 보면요. 연준은 4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하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준금리는 5.25에서 5.5%로 유지가 되게 됐고요. 우선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위원회는 인플레이션이 2%를 향해서 지속 가능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확신을 얻기 전까지는 목표 기준금리의 범위를 낮추는 게 적절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좀 새롭게 추가된 문장 중 하나였는데요. 금리 인상이 끝났음을 어느 정도 시사하기
인정하긴 했지만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하는 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좀 담고 있었습니다. 연준은 고금리의 여파가 경제에 반영되기까지는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을 좀 하고 있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 내용 또한 다소 매파적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 기자가 최근 인플레이션 진전보다 강한 성장세 그리고 소비 증가에 더 비중을 두고 있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요. 인플레이션 데이터는 충분히 낮다. 하지만 조금 더 큰 확신이 필요하다라고 답하기도 했습니다. 또 3월은 첫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시기는 아니다라면서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3월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일축시키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시장 또한 3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사그라드는 모습이었고요. CME 패드워치상 3월 금리 인하 확률은 발표 직후에는 50%대까지 떨어지는 모습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다시 한번 조금 올라가는 모습 보이긴 했는데요. 지수에도 하방 압력을 가하면서 3대 지수 모두 다 오늘 하락하면서 마무리했습니다.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해석을 할지 혹은 그동안 하락한 지수에 이미 반영됐다라고 판단할지 오늘장 개장할 때 어떤 움직임을 보이게 될지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기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중국과 미국 함께 있는 내용을 좀 담았는데요. China, US to cooperate on fentanyl. Beijing hopes for positive energy라는 기사인데요. 지난해 11월에 미국과 중국이 샌프란시스코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된 내용도 짚어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그 자리에서 양국은 펜타닐 문제에 대해서 함께 협력하기로 합의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는 자국 기업에 대해서 조치를 취하겠다라고 밝히기도 했었는데요. 관련해서 워킹 그룹, 즉 실무 그룹을 출범시켰다라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과다 복용이 18세에서 49세 사망 원인의 1위가 될 정도로 심각한 사회 문제로 좀 부상이 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를 차단하기 위해서 멕시코에 있는 마약 조직에 펜타닐 원료를 공급하고 있는 중국 기업들에게 이를 제지시켜 달라라고 중국 정부에 거듭 요청을 좀 해왔었는데요. 하지만 그동안은 미중 갈등이 좀 부각이 되어 왔었기 때문에 중국은 미국의 협조에 대해서 다소 좀 미온적으로 행동을 해왔습니다. 다행히 작년 11월 미중 정상회담 이후부터는 조금씩 성의 있는 모습을 보이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번 워킹 그룹의 출범은 정상 간 합의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워킹 그룹 첫 회의에는 장관급 이상인 국무위원이자 경찰 총괄 책임자인 왕샤오홍을 참석시킨 것 또한 유사한 맥락으로 좀 풀이를 할 수 있겠는데요. 신화통신은 미중 양국이 마약 퇴치 협력을 위한 실무 그룹을 정식으로 출범시켰던 사실은 인정하긴 했지만 펜타닐 차단 등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관영 매체들은 펜타닐 문제 대응과 관련해서 미국은 중국이 보인 성의를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점 등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에서는 펜타닐 관련한 이슈가 나왔을 때 관련주들이 좀 시세를 보인 바가 있었고요. 그리고 작년에 우리 정부도 펜타닐이나 졸피뎀 등 이렇게 처방을 제한한다라고 발표하자 경보제약 등 관련주들이 일제히 고개를 든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관련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종목들의 흐름은 어떨지 함께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전반적인 섹터별 움직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가 모두 하락했고요. 특히 나스닥 지수가 큰 폭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빅테크 관련주들 위주로 가장 더 붉게 빛나는 물든 모습입니다. 일단 실적 발표된 부분 중에 하나가 퀄컴이 있어서요. 퀄컴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규장에서는 1.7% 정도 상승하면서 마무리했는데요.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다 예상치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특히 스마트폰에 있어서 칩 판매가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전년 대비해서는 16% 정도 증가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이 있다면 2분기에 반도체 부문 매출 전망치 중간값 또한 예상치보다 높게 제시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발표 후에 사실 시간외에서 2% 정도 강세를 보였었는데요. 다시 한번 지금 시각 기준으로는 하락 전환하면서 약보합 수준에서 지금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월마트 특징주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월마트 같은 경우는 전일 대비 0.2% 하락하면서 약보합 순에서 마무리했는데요. 월마트가 다음 달 3대1 비율로 주식을 분할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월마트는 이번 분할로 총 주식 수가 기존의 27억 주에서 약 81억 주로 늘어나게 된다라고 밝혔는데요. 이번 결정은 자사 직원들이 주식을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노력의 일환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월마트는 앞서 29일에 새 인센티브 정책 중의 하나로서 매장 관리자에 대한 주식 보상 제도를 발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에 따라서 미국 내에서 매장 관리자들은 오는 4월부터 $2만 상당의 회사 주식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 주식 분할은 기업 가치에는 영향을 주진 않지만 주당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의 수급이 들어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호재로 좀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 소식에 어제 시간외 거래에서 2% 정도의 강세를 좀 보였었고요. 어제 정규장에서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나오면서 0.2% 하락하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이번에는 마이크로소프트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장에서는 2.6% 정도 큰 폭으로 밀리면서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인 피규어 AI에 대한 투자를 논의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외신들은 피규어 AI가 한화로 6,660억 원의 자금 조달을 진행 중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또 이번 거래로 피규어 AI의 기업 가치는 19억 달러 정도로 평가될 수 있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자금 조달 계획이 아직 정확하게 확정된 부분은 아니다라고 덧붙이기도 했었는데요. 로봇 섹터는 최근 우리 시장에서 저 PBR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여기에 있던 수급이 오히려 빠져나오는 현상을 좀 보이기도 했습니다. 다만 하나 둘씩 이제 로봇과 관련된 이야기가 언급이 되고 있고 우리 시장 안에서도 이번 하반기에도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제품들도 있기 때문에 관련주들이 다시 한번 시세를 낼 수 있을지 주목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신 브리핑이었습니다. 네, 서울경제TV 증시8 조간 브리핑 시간입니다. 서울경제신문에서 발행한 이슈 전해드리는데요. 첫 번째 소식부터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구원투수 연기금 실종, 개인 투자자만 활개치는 기형적 구조 개선이 시급하다. 네, 첫 번째 소식 들려드립니다. 한마디로 총체적 난국이에요. 수익률에 집착하는 국민연금은 해외로 나가고 있고 외국인들은 한국의 정책 당국의 실망의 비중을 축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불거진 판인데 시장은 10년, 20년 더 장기로 잡으면 자본시장은 더 퇴보하고 있습니다. 금융계 한 관계자의 의견이고요. 한국 증시 나홀로 부진에 대해서 쓴소리를 밝혔습니다. 실제 올해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한국 증시 외면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당장 팬데믹 시절 2020년부터 약 3월에서 5월 코스피 시장에서 5조 원을 순매수했었는데요. 한국 증시의 버팀목 역할을 했던 국민연금만 해도 올해 들어서 7,200억 원치의 주식을 처분한 바 있습니다. 중기 자산 배분 계획을 보면 국민연금 전체 자산에서 국내 증시 투자 비중은 지난해 15.9%에서 올해는 15.4%, 내년에는 15%로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코스피 투자 주체별 거래 대금 비중을 살펴보겠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거래를 활발하게 하고 또 담고 있는 시장으로 보여지고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비중을 축소해 나가고 있는 모습 그래프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코스피 연기금 순매매 규모도 살펴보시면 계속해서 마이너스권에서 등락 오가고 있는 모습이고요. 코스피 2023년 9월에는 8,467억 원을 팔았다면 지금 현재 2024년 1월 기준으로는 6,778억 원을 내다 팔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자산 대비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살펴보시면 2023년 15.9%에서 2025년 예상치로는 15%까지 뚝 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반면 국민연금의 지난해 11월 말 해외 주식 투자 금액은 총 303조 3천억 원으로 전체 투자 금액의 30%에 달한 모습입니다. 국민연금은 올해 말 이를 337조 9천억 원까지 늘릴 방침인데요. 30%에서 약 33%까지 늘릴 방침입니다. 금융계 한 인사는 2022년 원달러 환율 급등기에도 국민연금의 해외 주식 투자에 따른 달러 환전 수요로 원화 가치가 더 폭락해 문제가 된 적이 있다라며 지금과 같은 증시 급락기에 한국 증시의 안전판 역할을 한 연기금이 외면하는 모습은 좋아 보이지 않는다라고 꼬집었습니다. 그간 수수료 장사로 손쉽게 수익을 거뒀던 증권과 자산운용 업계에 대한 투자자의 신뢰 하락도 자본시장을 더 허약 체질로 만들고 있다라는 평가고요. 반면 개인이 직접 사고 팔 수 있는 상장지수 펀드 즉 ETF 시장 규모는 120조 원까지 커졌습니다. 실제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가장 인기였었던 리서치 부서는 이제 기피 부서가 됐고요. 간접 투자 시장이 망가진 이유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증권사 임원은 근로자 재형저축 등 월 적립식 투자 상품 시장이 커져야 한다며 증시 기반이 탄탄해질 수 있다라고 기본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여서 말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근로자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한 재형저축 부활,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획 계좌, 비과세 한도 상향 등의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증권가에서는 조금씩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수익률 관리에 치우친 국민연금, 작년 운용자산 14%만 국내 투자에 올인했고요. 외국인은 공매도 금지 등의 비중을 조금씩 더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증시보다 더 낮은 공모펀드 수익에 개인은 ETF 등 직접 투자에 올인하고 있는데 재형저축 등 적립식 상품을 키워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이나노 파운드리 첫 수주, 반도체 3총사 올해 30조 영업이익 이끈다. 어제 삼성전자 발표됐습니다. 실적 나왔고요. D램 같은 경우는 4분기 흑자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 메모리 반도체 사업이 최악의 불황을 지나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파운드리, 즉 반도체 위탁 생산과 시스템 반도체 사업 또한 연내 정상 궤도에 오를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장에서는 반도체 삼형제의 업턴에 따라 삼성전자가 올해 30조 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거둘 수 있을 것이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4분기 메모리 재고 소진에 속도가 붙었던 주요한 이유는 고대역폭 메모리의 활약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 시대가 열린 후 정보 처리 속도가 대폭 개선된 특수 D램인 HBM이 날개를 돋친 듯 판매되면서 전체 메모리 시장의 부진을 상쇄시킨 데 따른 부분이고요. 삼성전자 측은 HBM의 약진에 힘입어 D램은 올해 1분기 안에는 재고 정상화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는 5세대 HBM 양산에 이어 2026년 양산이 목표인 HBM4 제품 개발에도 나서며 앞으로 다가올 메모리 호황 사이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의 또 다른 중심축인 파운드리 사업은 지난해 4분기 수요 부진의 늪을 피해갈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연간 최대 수주 실적과 선단 공정 과제 수주로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고요. 삼성전자는 이번 실적 발표에서 익명의 고객사를 상대로 2나노미터 AI 가속화 칩 과제를 수주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DS 부분 내에서 시스템 반도체 설계를 담당하는 시스템 LSI 사업부는 신규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즉 AP 엑시노스 2400 출시로 실적 반등을 알렸습니다. AP는 스마트폰 등 IT 기기 안에서 두뇌 역할을 하는 핵심 칩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삼성전자가 지난해 출시한 엑시노스 2400은 삼성 파운드리의 최첨단 4나노미터 공정으로 만들어진 AP로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 갤럭시 S24에 탑재됐습니다. 엑시노스 2400이 주요 고객사 플래그십 모델에 적용되면서 3분기 대비 매출과 손익이 모두 개선됐다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온디바이스 AI 트렌드에 맞춘 시스템 온칩 제품 경쟁력 극대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는 중소형 유기 발광 다이오드 즉 OLED 사업 호조로 지난해 4분기 영업이익 2조 100억 원을 기록하면서 처음으로 분기 영업이익 2조 원을 넘겼습니다. 특히 삼성 디스플레이의 경우 지난 4분기 소형 패널의 판매량이 20% 성장했다라고 밝혔는데요. 지금 화면을 통해 삼성전자 연간 실적 살펴보겠습니다. 2020년 239조 원에 달했다가 점진적으로 증가했는데요. 2023년도에 뚝 떨어진 매출액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023년 4분기 반도체 부문별 실적 살펴보시면 D램은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요. 다만 낸드와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적자 부문을 축소하는 데 그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D램과 낸드, 재고 제품 좀 빠르게 소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AI의 훈풍을 타고 HBM3 3배 넘게 성장하고 있고요. 파운드리 첨단 공정단에서 긍정적인 평가 역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엑시노스 2400은 최신 핸드폰에 탑재가 됐는데요. 시스템 LSI 사업부도 실적 반등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영업이익 15% 줄어든 LG화학 올해 수익성 개선할 것이다. 이번에는 LG화학 소식 전해드립니다. 실적 시즌을 맞아서 계속해서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연이어서 발표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증시 역시 웃고 우는 희비가 엇갈리는 장세 이어지고 있고요. LG화학이 지난해 석유화학 시장 약화와 글로벌 전기차 시장 판매 부진의 영향을 받아 수익성이 감소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올해도 어려운 사업 환경이 지속되는 가운데 3대 신성장 동력에서 실질적인 성장과 수익성을 꾀하겠다라는 방침을 알렸는데요. LG화학은 연결 기준 지난해 영업이익이 2조 5,92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 감소했다고 31일 공시한 바 있습니다. 때 매출은 55조 2,498억 원으로 8.4% 증가했고요. 당기순이익은 2조 534억 원으로 6.5% 줄었습니다. 석유화학 부문이 영업 손실 1,430억 원을 기록하면서 적자 전환했고 매출도 17조 8천억 원으로 18% 정도 감소했는데요.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이 지속된 가운데 원료 가격 상승하면서 수익성에 타격을 입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첨단 소재 부문에서도 전기차 시장 악화로 수익성은 많이 떨어졌는데요. 우선 36% 정도 하락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최고 재무 책임자는 글로벌 수요 둔화로 석유화학 산업의 시황 악화가 지속됐다라며 전기차 수요에 대한 시장 우려와 함께 리튬 등 메탈 가격 급락과 매출 수익성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LG화학의 실적을 살펴보시면 2022년 51조 원에 달했다가 2023년에는 55조로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지만 영업이익은 뚝 떨어진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LG화학의 2024년 매출 목표는 석유화학 쪽에 조금 더 집중하겠다라는 분석입니다. LG화학은 올해 매출 목표, 특히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한 목표치는 지난해보다 5% 높인 27조 8천억 원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석유화학 부분은 지역 다각화 전략을 지속하고 고부가가치 신사업을 육성하면서 본격화할 방침인데요. 첨단 소재 부문은 고객 프로젝트 다변화를 통해 양극재 출하 물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생명과학 부문은 아베오를 중심으로 글로벌 임상 개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희귀 비만 치료제 라이선스 아웃을 통해 본부 매출 10% 성장을 도모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투자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LG화학은 컨퍼런스 콜에서 2년, 3년 동안 매년 4조 원 안팎의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매출은 55조 2천억 원, 8.4% 늘어나서 외형 성장은 이루었습니다. 원료값 상승과 전기차 부진이 악재로는 아무래도 들어와 있는 부분이고요. 생명과학 매출은 첫 1조 원을 돌파했다라고 공시를 통해 알렸습니다. 네, 마지막 소식입니다. 사업 추진 비만 조단위 승자의 저주에 빠질까? 네, 마지막 소식 통신사 소식으로 전달드립니다. 스테이지 X, 카카오에서 분사된 알뜰폰 핸드폰사입니다. 5세대 5G 이동통신 28GHz 주파수를 가져오기 위해 치르는 비용은 4,301억 원에 달할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2018년 이동통신 3사가 같은 주파수를 할당받으며 각자 치렀던 낙찰가, 즉 2,070억 원의 2배를 넘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3사보다 자금력이 딸리는 제4 이동통신사가 대등한 경쟁력을 갖추고 통신시장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철저한 자금 조달로 재무 부담을 해소해야 된다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스테이지 X는 기지국을 포함한 28GHz망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현재 통신 3사가 쓰는 3.5GHz보다 빨라 확장 현실이나 자율주행과 같은 새로운 서비스의 구현에 쓰일 수 있다고 밝혀져 있고요. 대신 사거리가 짧고 그만큼 많은 기지국에 투자해 투자 비용이 크다라는 부분이 단점입니다. 이번 할당 대가는 이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제4이동통신사의 스테이지 X 주파수 할당 비용은 기존 3사의 2배가 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기지국 구축 등에 수천억 원이 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자금 조달 여부가 사업의 성패를 좌우할 것으로 보이니까요. 이 부분 앞으로 계속해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오늘의 일면을 통해 수혜주까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끝까지 함께 하시죠. 개인 투자자가 아닌 전문가는 장 시작 전 뉴스를 볼 때 어떤 부분에 초점을 맞출까요? 오늘의 일면 헤드라인입니다.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일본 심사 통과, 이제 미국과 EU만 남았다. 헤드라인 풀어주실 분이죠. 헤르메스 스타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기업 결합이 일본 경쟁 당국의 벽을 넘었습니다. 이제 미국과 유럽만 남았는데요. 헤드라인 풀어주시죠. 드디어 3, 4년 만에 좀 결실이 나타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아시아나와 대한항공의 합병 이슈가 지난 2020년 정도에 나타났으나 아직까지 해결이 되지 않은 상황이죠. 물론 그동안 좀 일본, 미국, 유럽 국가의 승인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일본이 해결이 된 상황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 유럽과 미국의 좀 결정을 보고 승인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계속해서 내비쳤는데, 일본이 지금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기대감은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EU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말에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조건부 승인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를 봤을 때 아무래도 산업에 대한 제재, 독과점에 대한 우려 굉장히 크게 펼쳤는데, 관련해서 대한항공이 일부 슬롯 반납하고, 그리고 유럽 아시아나의 항공 화물도 좀 매각을 하겠다라고 하면서 그럼 우리 좀 더 생각을 해볼게. 한 좋은 소식은 2월쯤에 들릴 수도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관련했을 때 기대감 굉장히 높은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소식이 어제 장중에 나타났습니다. 약세 시정도에 나타났는데, 관련했을 때 아시아나 IDT를 비롯해서 항공주의 강세 흐름들이 펼쳐지는 듯 했으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는 흐름이 나왔거든요. 관련했을 때 일본 쪽에서의 승인 조건이 무엇인가 확인하는 움직임이었다고 보여지고 있는데, 관련했을 때 한일 여객 노선에서 12개 중에서 7개 노선에 대해서는 일부 양도를 할 수 있고, 매각 관련했을 때는 별다른 시정 조치를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좀 무난하게 끝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남은 국가는 미국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도 좀 승인에 대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일본도 승인을 했고 유럽도 승인을 한 마당에 관련했을 때 미국 같은 경우도 별다른 조치가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 사실 태클을 걸 그런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유럽 쪽이 굉장히 깐깐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허들을 넘었다는 것 자체도 미국 쪽의 허들을 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여기에 적용도 좀
괜찮게 통과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다 보니 관련했을 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의 합병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 이런 부분에 우리가 조금 더 초점을 맞춰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럽의 허들을 넘는다면 미국 역시 쉬울 것이다라는 전망인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투자 키워드는 어떻게 찾아봐야 될까요?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항공산업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 관련했을 때 키워드는 국내 항공산업의 지각 변동으로 꼽아봤습니다. 지금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간의 합병 이슈가 사실 좋아요, 우리나라 산업에는. 관련했을 때 크게 부각이 받는 건 우선 첫 번째로 통합 LCC가 출범이 된다는 점입니다. 아무래도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각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회사, 그러니까 저비용 항공사들이 합쳐지게 되면서 통합 LCC가 탄생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관련했을 때 대한항공이 가지고 있는 진에어를 중심으로 아시아나가 보유한 에어부산과 에어서울이 통합이 될 예정이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현재 LCC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제주항공을 뛰어넘을 예정입니다. 제주항공이 가지고 있었던 보유 항공 수만 하더라도 약 37대 정도가 되고 통합 LCC로만 치면 50대가 넘다 보니 숫자는 훨씬 더 뛸 수밖에 없죠. 특히 LCC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단거리 노선, 장거리보다는 그 금액대 자체가 낮다 보니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가 중점이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면 항공기술을 얼마나 많이 보유를 하는가도 핵심이겠죠. 관련했을 때 항공기수가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 시장의 점유율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이 수치는 결국 매출에 대한 부분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더해서 우리나라 LCC 쪽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쪽이 결국 아시아나의 화물 매각권 그리고 대한항공이 일부 슬롯을 내놓는다는 점인데 물론 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내놓는 점이 이들 기업에는 안 좋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국외로 나가지 않고 일부 우리나라 LCC가 들고 간다는 점에서 좀 긍정적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지금 유럽 노선 쪽에서 후보로는 티웨이 항공, 아시아나 화물 매각 쪽에서는 제주항공, 이스타항공 등이 후보이다 보니 관련했을 때 앞으로 이 기업들이 실제로 화물 사업을 가져간다거나 혹은 유럽 노선을 가져간다는 식으로 좀 펼쳐지게 된다면 앞으로의 성장 기대감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물론 지금 대한항공이라든지 아시아나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긴 하나 다른 기업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성장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서도 우리가 조금 더 주목을 해봐야 하는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국내 항공산업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여기에 통합 LCC 그룹의 탄생, 앞으로도 계속해서 주목하실 포인트인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 수혜받을 수 있는 섹터 그리고 선호 종목까지도 찾아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섹터 자체는 항공 얘기다 보니까 항공 좀 봐야 할 것 같고 조금 더 연결지어서 보게 되면 여행까지 봐야 한다는 점. 네. 물론 관련 종목군들 모두 최근에 긍정적인 흐름들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아무래도 합병 승인 이슈로 인해서 전반적인 수급 쏠림 현상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 다만 두 섹터는 조금 흐름이 다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요. 항공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름을 보게 되었을 때 지난 1월부터 시작했을 때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다가 최근 들어서는 주춤주춤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가 상승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만큼 항공주 같은 경우는 오늘 장 시작할 때 굉장히 큰 갭을 띄어서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요. 시간 외에서 관련 종목군들의 상승세가 굉장히 돋보였고 특히 아시아나 IDT 같은 경우는 상한가 마감을 했습니다. 에어부산이라든지 제주항공, 아시아나, 대한항공 모두 시간 외에서 강세 흐름들을 펼쳤기 때문에 장 초반 항공주들의 강세 흐름들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나 다만 항공주 같은 경우는 제가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너무 갭 띄어서 상승을 하면 그 차익이 굉장히 빨리 나오는 섹터입니다. 항공주를 좀 편안하게 매수를 하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눌림목에서 매수를 하는 편이 오히려 낫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런 이슈를 안고 장 초반에 상승을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 외에서부터 이미 움직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를 한다면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너무 발빠르게 들어가시기보다는 오늘 장중의 흐름을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보여지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연결지어서 보면 여행주는 좀 봐야 한다. 여행주 최근 주가의 흐름들을 체크를 해보면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흐름들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실적 시즌이 다가오고 있는 만큼 여행주 같은 경우는 이제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나와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여행주 주목받은 게 작년 3월 말까지였습니다. 아무래도 좀 엔데믹 진행하고 사람들이 여행 많이 가면서 항공주 부각받으면서 여행주도 부각을 많이 받았는데 여행주 같은 경우는 실적이 빨리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불확실성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불확실성이 점점 실적 개선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점. 특히 노랑풍선 같은 경우는 흑자 전환, 그러니까 23년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모두 투어도 여객수 올라오고 있고 ASP 자체도 올라오고 있다 보니 관련 부분에 대한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좋습니다. 실적 기대감을 안고 여행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계속 체크를 해볼 요소다라고 보여지고 있고 거기다가 이제 연휴가 나타나고 있죠. 앞으로 연휴가 2월 체크를 해왔는데 2월 설 성수기 남아있죠, 이제. 네, 관련했을 때 설 성수기이다 보니 아무래도 그 타임대를 맞춰서 일본이라든지 동남아 쪽을 여행 갈 수 있다 보니 성수기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봤을 때 여행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체크를 해봐야 하는 요소가 아닐까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여행주 고루고루 다 좋은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가장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종목 같은 경우는 하나투어라는 종목이에요. 하나투어를 봤을 때 다른 여행주들과 모멘텀 자체는 굉장히 비슷합니다. 실적에 대한 기대감 살아있고 ASP 자체도 살아나고 있고 여객수, 송객수 자체도 전분기 대비했을 때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특히 아무래도 지금 시니어 분들 같은 경우야 가까운 거리를 가더라도 패키지를 끼고 가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좀 언어도 잘 안 통하고 좀 불안하다 보니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봤을 때 여행주 같은 경우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차트의 흐름을 봤을 때도 11월, 10월부터 계속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다음 차트도 한번 볼게요. 주봉 차트인데 관련했을 때 지난 직전 고점을 계속해서 뚫어주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실적이 좀 실적 모멘텀이 붙고 있는 만큼 추가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점, 그리고 매물대 자체도 뚫으면서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는 모습들이 나와주고 있다 보니 추가적으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나오고 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다 더해서 다음 차트도 볼게요. 지금 수급적인 측면 자체가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기관이 계속 사고 있네요. 네, 특히 기관 쪽에서의 매수세가 굉장히 연달아 나와주고 있는데 17거래 연속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급 상황 어떻죠? 최근 증시를 보면 수급 굉장히 메말라 있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보면 기관이 사거나 외국인이 사거나 혹은 연기금이 사거나 지금은 종목의 펀더멘탈보다는 수급적인 측면에 따라서 종목의 흐비가 굉장히 엇갈리는 시장이다 보니 지금 어떤 종목에 누가 사느냐가 가장 중요한 만큼 하나투어의 기관의 매수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긍정적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의 일면 수혜주는 하나투어 살펴봤습니다. 그 외에도 대형 항공사, LCC, 이 항공주도 더 지켜보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스타 김신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목요일 아침 8시 반 향해 가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8시 반 저희 서울경제TV에서 센티멘털 대 펀더멘털 매일같이 두 종목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센티멘털로 LG화학, 펀더멘탈로 하나금융지주 이렇게 두 종목 되겠습니다. 자, 센티멘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노란 박스로 이렇게 표시를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화학, 석유화학 계열 주가들의 평균입니다. 최근에 계속 내림세죠. 그런데 LG화학은 석유화학 플러스 뭐가 있죠? 2차 전지, LG에너지 솔루션 지분을 80% 이상 들고 있기 때문에 이 LG화학 주가는 같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만 최근에는 LG화학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최근에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이렇게 의지 표명을 하면서 저PBR이나 이 대형주 쪽으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지금 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LG화학 어쨌든 고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많이 사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LG화학이 반등하는 게 맞나 이렇게 싶어가지고 오늘 오히려 이게 센티멘트를 조금 잘못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톤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증권입니다. 제목을 보시면은 뭐 좋은 게 없습니다. 부진한 실적 그리고 투자비도 부담된다. 투자비는 이제 2차 전지 쪽 얘기하는 거죠. 4분기에 영업이익이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했다. 업황이 기본적으로 안 좋습니다. 화학하고 첨단 소재 있는데 화학 쪽도 계속 이제 단가가 내려가잖아요. 판가가 내려가니까 역래깅 현상이라고 나오는 역래깅이 뭐냐면 먼저 산 재료값이 지금 팔려고 하다 보니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재고 평가 손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겁니다. 원유에서도 그런 게 많았죠. 그다음에 첨단 소재 쪽도 마찬가지입니다. 리튬 가격 내려가면서 양극재 판가도 계속적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전분기 대비해서도 평균적으로 10% 이상 이렇게 내려갔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첨단 소재도 안 좋고 석유 화학도 안 좋고 전체적으로 좋은 쪽이 없습니다. LG에너지 솔루션 조금 이익은 낮죠 4분기에. 그러나 그 영업이익률이라는 게 아주 미천하게 그지없다. 1%밖에 안 나죠. 보조금 빼면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금년 1분기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43% 정도 이익이 추가로 더 빠질 거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단 1분기 좀 지나면서 양극재 쪽에 조금 소폭 개선이 추정된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제 의견하고 조금 다른 생각을 하나증권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이 하나증권은 2차 전지 쪽을 상당히 안 좋게 보고 있어서 개인 투자자들한테 개인적으로도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 애널리스트 그쪽에서 이제 나온 의견이라 조금 감안을 해서 들을 필요는 있습니다만은 본업 자체의 실적 추정치는 하향되고 있다. 그리고 투자 의견까지도 중립으로 하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가는 이렇게 올라갔죠. 자, 이제는 한국투자증권 리포트입니다. 아쉬움을 뒤로 하고 그럼 조금 뭐 기대가 있는 건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요. 주요 사업부가 모두 부진하다. 컨센서스를 하회했다. 이런 얘기 아까 말씀드렸고 배터리 양극재 이쪽 이익 부진합니다. 목표가를 내렸습니다. 그리고 계속 불황이 장기화될 것 같다. 긴 호흡이 필요하다. 뭐죠? 주식 재미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이렇게 올라오고 있죠. 올라오고 있는데 기관이 주로 매수를 주도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PBR 보고 들어가는 건데요. 근데 이 회사 PBR은 그렇게 낮지도 않습니다. 1.0배 수준이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면은 조금 이제 얻어맞을 것 같습니다. 자, 공매 잔고율 0.1%. 지금부터 외국인들이 들어온다고 하면은 순수하게 이제 외국인이 산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아직 외국인에 이렇게 달라붙는 그런 느낌은 없습니다. 자, PBR 밴드 차트로 보시면 제일 밑에 하단까지 와 있죠. 그러나 다른 그 PBR 것을 또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른 PBR 거 볼까요? 이게 왼쪽에 있는 게 석유화학 쪽의 다른 회사들입니다. 저희가 계속 센티멘털, 펀더멘털 콘에서 DL을 말씀드렸었는데 석유화학 쪽 PBR입니다. 0.3배입니다. LG화학 1.0배 여전히 높죠. 어제 말씀드린 금호석유 0.6배입니다. 여전히 비교적으로 LG화학이 다른 것들보다는 좀 높은 상태고 어쨌든 효성 첨단 소재나 효성화학 여기보다는 낮습니다. 그래서 평균 정도는 PBR로 봤을 때는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PER로 봐서도
낮지는 않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DL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5.8배 상당히 낮죠. 그리고 금호석유 10.3배입니다. 시장 평균 정도는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LG화학은 12.6배입니다. 시장 평균보다 한 20% 이상 높다. 그래서 어쨌든 동종업계에 대비해서는 평균 정도는 하고 있다. 그래서 많이 싸지는 않다. 이 점을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자, 목표가 7개월간 계속 이렇게 내려와 있고요. 자, 괴리율 봤을 때 LG화학 51% 남았다고는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좀 높아 보입니다. 오히려 깎아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G화학부터 말씀을 드렸습니다. 펀더멘탈로 넘어가겠습니다. 펀더멘탈 오늘은 하나금융지주입니다. 자, 오늘 차트를 보여드리는데 금융주가 최근에 아주 초강세입니다.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없애겠다. 그리고 자사주 환원이나 매각, 자사주 소각이죠. 이런 거를 하는 회사들은 주가가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플러스에서 이런 금융주들은 기본적으로 ROE, 자기자본 이익률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거 대비해서는 지금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왔다고 치지만 PBR이라고 하는 게 절대적으로도 저평가고 ROE를 대비해서 봤을 때도 반밖에 안 되는 지금 수준이기 때문에 여전히 저평가 상태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금융지주는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도 얘기 있고 전체적으로 그 배당이 나오는 게 배당 수익률을 좀 봐야 되는데 7에서 8% 정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보다 훨씬 좋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평가돼 있고 금리보다 좋은 배당 수익률이기 때문에 지금 국내 기관, 외국인들이 막 달려붙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하나금융주주 말씀드리는데 빨간 줄로 이렇게 표시를 했죠. 그런데 이 하나금융주주 오늘 말씀드립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금융주가 공통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금융주 전체를 보셔도 된다. 개인의 선호도에 따라 다르시겠지만은 하나금융주를 좋아하시는 분은 하나금융주 보시고 아니면 KB금융이나 신한지주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니까 금융주 전체를 통으로 좀 보시면 좋겠다.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대신증권입니다. 전향적인 배당 정책을 환영한다. 배당 얘기 나오는 거죠. 배당 이제 기산일이 2월 28일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2월 내내 금융주가 상당히 강할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그 점을 유념하시고요. 배당은 주당 1,600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가 대비해서 보면 한 배당 수익률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7에서 8%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삼성증권입니다. 여기는 차별화된 주주 환원 강화 노력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금융주보다 더 차별화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24년을 기본적으로 회사가 가이던스라는 걸 냅니다. 이익이 얼마 나올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자릿수 이익 성장을 지금 회사가 가이던스로 내놨습니다. 이익이 이렇게 두 자릿수로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죠? 배당도 두 자릿수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당 쪽 좋잖아요. 이익도 좋잖아요. 그러니까 어떻죠? 이 회사는 목표가를 상향을 했습니다. 자, 최근에 주가가 상당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 나흘 연속 이렇게 쌍끌이에서 매수를 하고 있는데요. 저도 이 초반에 보고서 이거 왜 이렇게 움직일까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중간에서 이제 그 정부에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없애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상당히 시장에는 이 뭔가 정보를 먼저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좀 치고 들어왔고 이쯤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죠. 근데 그 뒤에 더 탄력받아가지고 기관 외국인이 지금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모습인데 개인들은 오히려 아마 지분을 지금 많이 뺏기고 있는 걸로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천천히 팔으셔도 크게 무리가 없겠다. 배당까지도 받으시면 더 좋을 수도 있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목표 공매도 잔고율을 봐야죠. 0.5% 그러니까 시장 평균보다 좀 높습니다. 시장은 0.2%인데 0.5%가 최근에 공매도 잔고율이 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리퀴디티 프로바이더라고 해서 LP라고 하죠. 마켓 메이커라고 해서 MM이라고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계속 사자가 많아지니까 계속 공매를 쳐줍니다. 거래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잔고는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사적 밸류 밴드 봤을 때 낮은 부분이죠. 그러니까 크게 부담이 없을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포워드 PBR 하나금융 0.3배입니다. KB 0.35, 신한주지 0.36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도토리 키재기인데 아직도 ROE 대비해서는 반값 수준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자, 목표가는 제자리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자, 목표가 대비해서는 13% 정도 아직 남아있네요. 그래서 오늘은 센티멘탈로 LG화학, 펀더멘탈로 하나금융지주 두 종목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의 핵심 뉴욕 세 줄입니다. 뉴욕 증시 3월 금리 인하 없다. 매파적 발언에 3대 지수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오늘을 일면 대한항공, 아시아나 합병, 일본 심사 통과. 미국과 유럽만 남았는데요. 수혜주로는 여행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센티멘탈 대 펀더멘탈. 센티멘탈은 LG화, 펀더멘탈은 하나금융지주 살펴봤습니다. 저희는 바로 이어서 증시 구로 돌아오겠습니다. 개장방송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죠.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